강릉 펜션가스 누출 사고로 고3 수험생 3명 사망, 동해 펜션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사망, 화학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주민 13명 사망. 조금만 소홀해도 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스. 하지만 우리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가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글로벌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혜종 사장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이 가스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벌써 겨울의 길목입니다. 요리할 때도 사용하고 집도 따뜻하게 해주는 가스. 편리한 만큼 잠시만 소홀해도 크나큰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것 또한 가스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 변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나라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감부터 여쭤볼까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 전문 기관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기관에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수소가스와 관련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힘쓰는 이때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 같아서 특히 부담감도 일면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프로필을 잠깐 살펴보니까 공공 쪽 분야 경력은 많으신데 가스 안전 쪽은 그다지 연이 없었더라고요. 전문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기관은 운영도 방만하지 않아야 되고 또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 또 이 공공기관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가스 안전이라는 이런 가스 안전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 점 이해를 하고요. 저도 열심히 배워 나가면서 또 전문성 있는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백투베이직이란 슬로건 내놓으셨잖아요. 어떤 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름 그대로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애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실을 다져보자. 그런 의미로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정했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우선 첫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겠다. 본연의 임무가 뭐냐면 가스 시설, 제품에 대한 검사, 진단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가스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 문화를 이제 탈권위 이걸 통해서 또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해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생과 사회 가치. 우리 공공기관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면서 이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가치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한국가스안전공사 하면 뭐 이름만 봐도 일단 가스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가스안전공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스들은 한국가스공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해외로부터 천연가스 등을 국내로 도입해가지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공기업으로서 기업성을 가진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그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도매사업자뿐만 아니라 그걸 들여다가 파는 소매사업자들, 또 각종 가스시설 제품을 만들고 건설하는 곳, 그런 모든 가스가 지나가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정부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에 속합니다. 재작년에 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 원인들 뭐였는지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신지 이 네.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최근 5년간 가스 관련한 사고 실태를 분석해 보면 대개 그 원인이 사용자 취급 부주의나 또는 시설이 기준에 미비한 게 한 60% 수준에 이릅니다. 결국 사용자나 일반 국민들이 이 가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우선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스안전공사나 정부는 어떤 일을 도와줘야 되느냐면 가스 사고의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홍보와 그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실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그 LPG 시설, 이거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거나 또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고 그러는 걸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 위해서 타이머 콕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가스 사고나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고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공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들은 가스 사고를 얼마나 줄였느냐, 또 가스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얼마나 줄였느냐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가스 사고가 한 100건 정도가 났습니다. 1990년대 후반하고 비교해 보면 가스 사고 발생률이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인명 피해도 아마 그 비슷하게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소 경제를 전담할 3대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수소 경제 육성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가칭 수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소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 시대에 선두에 서겠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전담 기관을 정했는데 첫째 수소산업진흥과 관련한 기관이 있고 수소 유통과 관련한 기관이 있고 수소 안전과 관련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난 7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전담 기관의 역할은 수소 사용과 관련해서 수소 생산, 유통, 사용과 관련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수소 경제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스안전공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소 안전의 일종의 관제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소가 진짜 안전한 건지 그리고 안전성 검토가 끝난 건지 정말 터질 일은 없는지 수소 자랑 좀 해주시죠. 수소 자체는 그동안 산업용으로 오랫동안 써온 에너지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 왔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주로 산업용으로 써왔는데 이제 일반 국민의 생활 편의에 활용될 에너지로 적용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소 자동차 생산 및 또 그걸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 충전소 설치 이런 걸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소 자동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 가스가 어떤 다른 가스보다도 훨씬 높은 고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그걸 설치하는 게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가스 누출 감지기, 불꽃 감지기, 긴급 차단 장치 등 많은 안전 장치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아직도 국민이 갖고 있는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소가스 안전 체험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해서 국민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가면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거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수소 경제 태동기에 안전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촘촘한 수소가스 안전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수소법이 202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우선 현재 존재하는 법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령을 통해서 일단 보완해 나갈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또 수소법 시행 2022년 대비해서 그 관련 하위 법령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걸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수소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을 빨리 확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험성 평가 기준도 마련해 나가고 있고 또 운영 중인 충전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초기 정착하는 단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가스로 돌아와서 가스 보일러 사고 예방하려면은 우리 TV 보는 시청자분들을 뭘 조심해야 될까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료 사용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가스 보일러를 쓰는데 가스 보일러와 관련해서도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가끔씩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놨고요. 다만 이걸 철저히 이행하느냐 하는 걸 점검은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공사나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각 가정 입장에서는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배기통에 문제가 없는지, 배기통이 꺾였거나 또는 누수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가스 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가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나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소 사회의 안전까지도 책임을 져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건을 사고 난 뒤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넣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이 고민을 덜어줄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은행 계좌번호를 모바일에 등록해서 휴대전화를 현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자동화 기기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돈을 뽑거나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현금카드처럼 결제도 할 수 있을 뿐더러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잔돈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13곳의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현금카드를 다운받은 후 모바일로 이용하고 싶은 내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전화 ARS 인증까지 하면 현금카드가 내 휴대전화로 발급됩니다. 발급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거나 잔돈을 입금하고 싶으면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점원에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잔돈을 모바일로 받을 때는 한 번에 최대 10,000원, 하루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은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300여 곳과 일부 편의점 등인데요. 올해 말까지 가맹점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2011년 발생한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그로 인한 피해자만 해도 약 1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예금자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를 돕는 곳, 바로 예금보험공사인데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구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과 함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목돈을 만드는 방법, 바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실제로 몇몇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죠. 이런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금융사도 보험을 든다고 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금보험공사, 그럼 이름만 보면은 예금의 보험을 들어주는 곳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쉽게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여 년 전에 IMF 애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은행도 망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예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에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되지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되지급이 발생하면은 그 파산한 금융회사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이 파산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대출 자산 이걸 해소하는 역할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네. 해준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하나 네. 궁금한 게요. 이게 네. 은행마다 5천만 원씩이 보호가 되는 건지 아니면 네. 1인당 모든 예금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시는 건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A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을 했고 네. B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을 했다면은 이분은 합쳐서 1억 원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 그러니까 예. 모든 금액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은행마다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내가 예금을 한 이곳이 예. 예금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이제 금융기관이 저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저희 예보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쪽에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보호 대상 금융기관 검색란에 그 해당 회사를 쳐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보통 보면 앞에 예. 쓰여 있더라고요. 뭐 얼마까지 보호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도 저희들 그 예금보험공사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2011년도 있었던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아직까지도 해결이 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네. 당시에 피해자 규모라든가 피해 금액 그리고 이 부분들을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예.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이 좀 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예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후순위 채권을 샀던 그런 예금자들이거나 아니면 5천만 원을 초과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때 약 6,200억 원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그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3만 8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상받지 못했던 분들 약 3만 8천 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인 회수를 통해서 추가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2월인가 그 캄보디아 쪽에서 승소하셨다는 기사를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9년 가까이 지난 거 재판 끌고 와서 이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기고 나면 예. 사실상 아직도 돈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물려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해수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약 7천억 정도 해수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이제 6천억 정도는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에게 대지급을 했던 이제 그 부분을 메꾸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한 12% 정도는 그때 보상받지 못했던 사람들 몫으로 보상이 가게 됩니다. 요즘 아무래도 돈 보낼 때 은행 가서 직접 보내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휴대전화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거래나 온라인 거래 이런 비대면 거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디지털 거래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사고 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금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보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사고 송금한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까지는 제가 만약에 사장님한테 잘못 돈을 보냈다, 다른 예.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냈다 그러면은 예. 돌려받을 방법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현재 돌려받으려면은 은행에 얘기하면은 네네. 그 은행이 수취인에게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봅니다. 네네네. 한 번 정도 연락을 해봤는데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렇죠. 은행에서도 관심이 없고 송금을 잘못한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개인정보 때문에 은행이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그걸 또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일이 복잡하네요. 개인이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금보험공사에서 예. 맡아서 해주겠다 또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내용은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게 수취인의 연락처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업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연락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고요. 그게 핵심이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연락처를 받아서 이 돈은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이건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당신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가기 전에 반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안내하면은 저희 공적인 기관이 그런 안내를 할 때 거부할 사람은 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이 한도를 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더라고요. 예. 예금보호 한도 상한과 관련해서 법안이 국회에 또 발의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아 이거 5천만 원 좀 적다는 예.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예. 경제 규모들도 좀 커졌고 맞아요. 예, 한 1억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예금 보호 한도를 이제 상향을 하게 되면은 예금 보험료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아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예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금융기관도 부담이 커지고 이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또 부담이 전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높인다든지 어쨌든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보호 한도를 상향을 하게 되면은 금융업권 간에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고금리를 주는 대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금융업권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좀 검토돼야 될 그런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많이 보호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최근에는 어떤 움직임은 없고요. 아마 이제 또 어디에선가 다시 한번 뭐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RRP 제도라고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정상화 정리 계획 뭐 이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또 이게 들어오고 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융회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형 금융회사들, 예를 들어 금융지주라든가 이런 대형 금융회사들이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한 개가 파산을 하더라도 저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RRP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보에서는 정리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뭐 유언장 개념인가요? 그러면 일종의 예, 정상화- 사람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정상화 계획이 이제 그 유언장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특정 대형 금융회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산을 판다 아니면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살아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언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정상화 계획이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어떤 절차로 이 금융기관을 정리를 하겠다 이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참 많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금융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가려면 네. 좀 우리 금융업계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할 것들은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해서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즘 예를 들어서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이제 소비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 금융기관들은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지나친 수익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탈피하면서 내부 통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기관 하면 물론 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뭐 당연한 일이고 그 외에도 요즘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 사는 사회. 예. 뭐 예금보험공사도 좋은 일 하는 게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급식봉사라든가 노인 복지관에 가서 어떤 금융교육도 하고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장기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대면 봉사는 좀 하기 어렵고 최근에 이제 수해 피해를 입은 곳에는 저희들이 성금을 모아서 또 전달하고 어떤 좀 물품도 전달하고 했었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의정부의 장애인 기업인 숲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쓸만한 물건들을 이제 기부받아서 판매해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에 저희 임직원들이 의류라든가 책이라든가 쓸만한 물건들을 모아서 약 네. 600점을 기증을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아, 저희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일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축은행의 대출 자산을 인수를 했는데 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들 중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런 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 이제 검토를 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기를 도와주는 또 그런 노력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금보험공사가 노사문화 대상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의사소통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소통을 강조해 왔었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직원들의 의견을 이제 듣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
전에는 이제 노조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한 3개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폭 늘려서 노사가 공동으로 그 사안을 의논하는 이런 위원회를 8개로 늘렸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을 좀 강화했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금보험공사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실물 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은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저희 예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반만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 7천억 원 정도의 이 자금을 회수를 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게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보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금융사들을 지켜보는 감시자로 또 예금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